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오는 2일에 중국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이고요.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었던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 전승절 참석이 갖는 의미와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요일 아침부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중국에게는 잔칫날입니다. 오는 3일에 전승절 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70주년 전승절이 중국에게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 행사가 뭐 매년 이렇게 세계적인 행사로 이렇게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에 특별하게 이렇게 금년부터 내년도 아마 계속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이 초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서면서 미국에게도 신형 대국 관계를 주창하면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계속 고개 숙이며 살았지만 우리 국력이 사실상 세계 경제 2위 국가니까 또 미국하고 뭐 테러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니까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강대국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인 의도가 여기 숨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항일 승전 또 반파시스트인데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이 파시스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일 전쟁에서의 승리했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지금 국제정치의 구도가 어떻습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동맹을 점점 더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가 수십 년 전만 해도 세계를 문란하게 만든 파시스트 국가였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를 사실상 적대시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명분으로 한국 국가 수반도 초청을 하고 또 러시아 수반은 물론이고 이 어떤 명분을 갖고 일본이 사실 동북아에서 이 국제 정세를 훼손한 나라라는 걸 재부각시키는 이런 의미와 중국이라는 국가가 강대국이라는 걸 과시하는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략적 의도까지 분석해 주셨는데요. 강준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뭐 지금 홍 박사님께서 그 핵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8일자 인민일보 사설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다시 말해서 이 시진핑 체제 들어서고 나서 이 중국의 꿈, 중국몽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몽을 달성하고 이거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돼야 될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로운 중국,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중국이 나타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걸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겉으로 이 공식 명칭은 항일 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입니다. 근데 항일이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이것만 봐도 일본을 견제하는 건데 지금 홍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일본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대미 견제까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갖 조야를 다 모아서 지금 거국적인 행사로 치르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진핑의 리더십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안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미국 동맹국 정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중 양국애가 어떻게 비춰질지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의 동맹국의 현직 국가 수반으로서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현직 국가 수반. 그러니까 과거에 뭐 유럽 국가의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그 전직 국가 수반인데 이제 퇴임하신 분들은 많이 가셔요. 그러니까 현직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부각되는 게 사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는 게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서 미국이 재정적으로 그간에 좀 어렵고 시퀘스터라 그래서 국방비도 계속 줄여야 되니까 그러한 재정 부담 또 중국을 견제하는 부담을 한국과 일본에게 부여하려고 하는 세계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데 그런 구도에서 한국이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인데 한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마땅하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한다. 심기가 좀 불편할 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요. 미국과 중국과 한국 독립운동가들 다 한편이었습니다.
일본이 적이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중국의 한국 국가 수반이 왜 가느냐라고 만약 따진다면 네. 따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할 말이 있죠. 미국도 한편이 중국과 한편이 돼가지고 일본하고 싸웠는데 미국도 사실은 대통령이 안 가더라도 부통령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은 지금 주중 미국 대사가 참석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격이 이렇게 낮춰서 참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국으로서는 명분이 없어요. 국제 정치가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명분상으로 볼 때 이건 당연히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도 다 서방 진영에서도 가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러시아도 지금 미국하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문제로 좀 이게 티격태격하면서 많은 서방 지도자들이 안 갔지만 네. 사실은 가는 행사죠. 그러니까 미국이 설록 속으로는 조금 속상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지 말라 그런 명분은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10월 16일 날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확정시켜 놓고 예. 또 지금 앵커리지에서 한미 외무장관이 열리고 바로 며칠 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슬기롭게 이거를 극복하는데 미국의 한미동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예. 또 엊그저께 통합화력 경멸훈련이라고 해서 미국의 신무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한미동맹의 강건함을 과시했습니다. 예. 따라서 약간의 우려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거에 비하면 미국의 우려는 그 큰 것이 아니다. 예. 우리의 자주적 외교력을 보여주고 또 한중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또 북한을 다루는데 중국의 존재는 사실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예.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되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측면에서 우리의 자주 외교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주 외교의 승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면 그 청와대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간다는 것, 특히 열병식 참석을 확정짓기 전에 중국 정부와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올 거다 공식적으로 거의 보도를 해버리고 확인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것도 정상 중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기본적으로 그 중국의 대한 접근이라는 게 그 갑자기 뭐 이번 열병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FTA 전략이나 이런 것 작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이제 우리를 먼저 한국만 단독으로 완전히 전문 방문을 했단 말이죠. 이런 데서도 보듯이 한미일 동맹 구조에서 한국의 고리가 가장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그 중국 쪽으로 당겨 오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그 이제 북한의 도발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그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더 이상 적으로 놔두거나 혹은 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매우 지금 자주 외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제서야 실리 외교를 한번 하는 거다라는 이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보고 싶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한중 관계,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할 말은 하고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다만 중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미리 보도하고 이런 것은 잘못하면 한국이 중국에 매우 경도돼 있는 길을 간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죠. 우리도 명확히 얘기했지만 항일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북한이라는 소위 도발을 일삼는 국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미국에 설명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의도 얻었고 물론 홍 박사님 말씀대로 흔쾌하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입장과 상황이 이번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우리 외교가 충분히 한국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공간은 좀 찾을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느냐. 그런 데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설득한 논리 자체가 우리가 중국과 좀 더 이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 문제, 북핵 문제 그리고 북한의 전반적인 도발을 억제하는데 한중 간의 일정 부분의 협력은 매우 유용하다라는 걸 설명했고 미국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자칫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가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 것을 한국 국민이 만약 알게 되면 반미 감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흔쾌하게 우리 정부는 전혀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가는 것을 간섭한 적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럼으로써 이게 한국 외교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네, 위기가 기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과 그 남북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당시에 우리가 지금 잘 봉합을 하고 나서 동북아 정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얘기하신 거와 약간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한국을 통해서 북한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고리가 만들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북한에게 전략적 인내가 다해가고 있고 일본은 북한과 사이 글쎄 잘 모르겠고요. 또 중국과 북한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어느 정도 리더가 돼가는 그런 느낌은 전 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죠. 특히 이번에 그 북한의 도발에 따른 그 여러 가지 조치들 그리고 이제 남북 고위 접촉까지 끝나고 나서 나온 패턴은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시 한중미, 한미중이 같이 움직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아마 보여줬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하고는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안보 태세를 보여줬고 중국은 자신들이 건설적 역할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북한을 설득 내지는 압박, 경고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거의 종합적 결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중국한테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계속 니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라. 중국은 미국 보고 전략적 인내 고만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공을 서로 떠넘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한국이 가운데서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을 나름대로 한 모습이 표면적으로 비춰졌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중국이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카드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다.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의 외교 공간, 그게 주도적 역할이든 뭐든 과거보다는 훨씬 유연해진 공간 속에서 우리가 좀 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네네. 이게 지금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일종의 남북 관계에서 외교적 승리, 외교적 군사적 승리를 하신 건데 그래서 한반도에 지금 평화의 기반이 상당히 단단해졌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함부로는 여간에서는 쉽게 도발하기 어려운 그걸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우리 뭐 국민의 단합부터 리더십에다 여야의 단합 또 미국과 중국의 협력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한반도에서 기본적인 안정은 됐는데 이제 다른 현안들이 있어요. 한일 관계 별로잖아요. 한일 관계. 근데 지금 이 중국에 가시는 것은 한일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에 가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실 말씀이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제안할 때 시진핑 주석이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는 안 좋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자 그래서 동북아 외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책임을 밀어가면서 북핵 문제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북한이 핵을 가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냥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창의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남북 관계가 조금 트였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니시어티브를 잡고 중국과 미국을 끌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외교에 있어서 정말 찬란한 업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된다. 그냥 중국과 미국에게 맡겨놓으면 그냥 이 상태로 정체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로 우리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연속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선도해 나가는 이런 외교를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방중도 이 동북아 외교를 좀 주도해 나가려는 하나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은 이번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최룡해가 참석하게 됐는데 그동안 좀 관례를 봤을 때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도 됐는데 그 무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김정은 집권 4년 됐는데요. 아직 중국 방문도 못했고 중국 최고 지도자와 또 회담도 못했고 전혀 사실은 기존의 북중 관계를 반추해 보면 아주 그 경색돼 있는 관계를 보이고 있죠. 지난번 러시아 전승절에는 김정은이 참석을 한다고 그랬다가 또 못했어요. 그때 사실 중국이 좀 섭섭해했다.
이런 경색되니까 러시아 쪽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최룡해를 파견하는 거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전혀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예.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자기가 못 가면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보내면 되는데 네. 거기도 안 가고 그 이제 최룡해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좀 격을 그 자기네 참가하는 격을 낮춰서 예. 어느 정도 그 중국의 잔치에 약간은 좀 손색을 가하려는 입장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최룡해가 그나마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과 북한 간의 어떤 라인을 예.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룡해를 보냄으로써 예. 2013년에 핵실험하고 나서도 가지 않았습니까? 친서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나마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최룡해가 가서 좀 뭔가를 모색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중국이 최룡해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네. 굉장히 경색이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중국하고 북한이 전혀 네. 과거에 그거와는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국제관계가 그렇게 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여전히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대북 전략을 완전히 바꿔서 한국 쪽으로 경도되거나 예. 이러기는 어렵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인 남북 등거리 외교를 시작을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본다면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그 3차 핵실험 이후에 최룡해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시진핑 주석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뭐 외교는 또 모르는 거니까 이번에 가서 얼마나 뭐 환대를 받을지 뭐 멸시를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북한이 결국에는 지금 외교적 관계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년 차가 됐는데 네. 정상회담 한 번도 못한 이 지도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서 그 인민들이 바라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풀기 위해서 누구와 회담을 하느냐? 너무 나아간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갖는, 뭐 기대를 갖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은이 지금 바라는 거는 2013년과 달리 예. 그 당시에 박대받았던 최룡해를 시진핑이 불러서 예. 우리가 관계를 이제 재정립할 때가 됐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큰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예. 뭐 시진핑 가기는 좀 어렵고요. 네. 리커창 총리라든지 아니면 최고의 상무위원회에서도 좀 높은 급에 속하는 사람이 참석할 테니까 북중 관계를 정상화하자. 이런 식으로 북중 관계를 다시 다독거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김정은이가 향후 도발할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고 예. 김정은이의 고립감도 많이 줄어들 텐데 이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9월 3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서 정말 과거에 김일성이가 섰던 자리에서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예. 가장 속 터질 사람이 김정은과 아베 총리일 겁니다. 예. 이 두 사람이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정부는 가능성은 지금 크지는 않지만 네. 그 김정은이가 납치자 문제에서 성의를 보이면서 아베를 끌어들이면 네. 아베는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북중 관계가 긴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북일 정상회담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둘 중에 하나 시나리오가 열린다면 10월 10일 그 북한의 당창걸 기념일 때 장거리 미사일 쏘지 않고 예. 이산가족 상봉하고 남북 관계도 당국자회담 조금씩 가면서 조금씩 점점 남북 관계가 정상화로 가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 김정은이는 주민들에게 뭐 선물이라도 줘야 되는데 경제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쏠 가능성이 있다. 쏘면 그때 이산가족 상봉 날짜가 잡혔는데 우리 이산가족 그 상봉 대기자들을 실망시키면서 남북 관계를 다시 경색 국면으로 가져가야 될지 우리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거 뭐 기대하는 바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큰 전략적인 그림을 가지시고 예.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 우리는 북중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우린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예. 네. 북중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로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전략적으로 볼 때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한중 관계는 더 긴밀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전략적 그림으로 한반도 구도를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교 얘기는 참 들어도 복잡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풀릴지 전망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